8월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절. 하지만 일본에서는 종전 기념일입니다. 이날 우길기를 앞세운 일본 우익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야스쿠니 신사. 올해로 150주년을 맞은 일본 우익의 사상적 본거지입니다. 매년 8월 15일 그들은 이곳에서 집회를 엽니다.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재집권 후 7년 연속으로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私たちが享受している平和と繁栄は戦没者の皆様の尊い犠牲の上に築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 태전 이후 우익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일본. 그들은 과거의 전쟁에 대해 국민들이 수치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祖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英霊のご英霊のおかげであると感謝と敬意を表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 극우 성향의 의원 50여 명도 야스쿠니를 찾았습니다. 그중엔 최근 광화문 촛불 집회를 폄하했던 외무성 부대신 사토 마사히사, 아베의 최측근 자민당 간사장 대행, 포스트 아베로 떠오르는 고이즈미 신지로도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편성되는 일본 정부 예산은 매년 20억엔, 약 217억이 넘습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우익들의 집회가 한창입니다. 이때 천황제를 반대하는 단체가 등장하자 두 시위대가 충돌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렬해집니다. 일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다. 히틀러 같은 총체주의에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벌써 일본형 정치주의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동북아의 끝, 섬나라 일본. 그들은 대륙을 향한 욕망으로 대한해협 건너 조선을 바라봐 왔습니다. 임진왜란과 한일 합방을 넘어 그들의 위험한 욕망이 다시 일렁이고 있습니다. 사가현 가라스시의 나고야.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중부의 나고야가 아닙니다. 부산과 대마도를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엔 임진왜란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는데 전시물의 면면이 조금 특별합니다. 일본군을 물리친 주역인 거북선, 그리고 이 그림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명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장면을 그린 울산성 전투도입니다. 일본이 전의를 상실하고 조선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놀랍게도 이 박물관에는 임진왜란이 침략 전쟁이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박물관도 이럴까요? 예, 다
多分それはあんまりないと思います。名古屋村パムルガンの場合は日韓の関係の悲劇の部分を反省しようという観点がはっきりあります。ですからちゃんと伝えようということで、日本の方が残虐な行為をしているような屏風絵なども展示しますし、なるべく真実を伝えたいということで。 이 특별한 박물관이 외딴 어촌마을에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임진왜란의 출병지이기 때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한해협 너머 조선 땅이 보이는 이곳에 커다란 성을 짓고 전국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130개 진영, 15만 8,700명에 달하는 병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도요토미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나고야 성을 일부러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로 가라스의 작은 어촌 마을은 일본의 10대 도시가 되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대한해협을 바라보며 품었던 일본의 위험한 욕망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세력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우익 세력들. 이들이 신성한 곳으로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올해는 야스쿠니 창립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야스쿠니에 들어갈 때는 정화의 샘에 들러 경건한 마음으로 손과 입을 씻어야 합니다.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6만여 명의 전사자들을 신으로 승격시켜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령하고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엔 우길기를 이용한 참으로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침략 전쟁에 참여한 말과 개를 위한 위령탑까지 있는 이곳은 야스쿠니 경내의 전쟁 박물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자살 폭격을 감행한 가미카제 특공대의 비행기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 14m의 초대형 인간 어뢰와 자살 보트까지. 박물관에서는 단 한 발의 거함도 침몰시키는 위력을 가진 인간 병기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공물을 바치고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곳. 그 야스쿠니에서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혐한 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4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서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곳. 과연 있을까 했던 혐한 코너가 정말 있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책들만 따로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이 같은 혐한 유를 퍼뜨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일본 우익들 사이에선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38선이 대한해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この対馬と五島列島を国境としてこれから対応するための基地を作らねばならない。 지금까지 38선을 기준으로 중국, 북한과 미국, 일본, 남한이 대립했다면 이제 대한해협을 기준으로 중국과 남북한이 합세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이런 주장은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집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지한파 인사이자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정치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そうですね。確かに日本では最近38度線から、いわゆる対馬海峡に変わってきたと。つまり、韓国は、中国の側についているんだと。そういう見方が結構出てきていることは確かです。私は韓国は必ずしもその中国の方についている、米中関係において中国の方についているとは要するに思いません。それから確かにもし日本がこの米中対立の前線に立つ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は日本のもちろん日本で本当に憲法改正をしようとしている人たちにとってみると、いい材料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지금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를 갖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 출신이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해 훈장을 받기도 한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38선이 동해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비가 또 증강되어야만이 이것은 옛날에 nen종 구조의 사고 방식인데 그러한 그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반파제 역할은 38선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방위선이 동해 그러니까 대마도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에 증강되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그 보도의 뉴스 소스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또 일본 해위가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 극우파 일본 해위라는 단체하고 산케신문이나 또 기타 극우 매체 그리고 그 아베 정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처럼 가짜 뉴스와 혐한유의 성장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보수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은 왜 헌법을 고쳐서까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메이지 학원 대학의 아베 일본 포스에는 두 가지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45년 이후에 포스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이 전범 국가였다라든가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포스라고 해도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포스의 주류들이 그 10년대에 들어가서 많은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 포스의 주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극우파가 그 10년대 후반쯤부터 이제 자민당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2000년대 초부터 극우파 라인이라는 것은 키시노부스케라는 그 만주국의 관료였던 사람의 계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아베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의 주류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위안부 문제 이것도 절대 간제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다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고요. 기타 45년까지의 일본의 현대 대일본 제국이죠. 이것이 아주 이산적인 국가 형태였다. 그래서 일왕,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은 2차 대전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부활을 시켜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였던 일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경제 군사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던 그때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주류를 차지한 새로운 보수들의 오래된 욕망. 그것은 실로 위험한 욕망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여러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견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 박사인 T.J. 펜펠은 하나의 정당이 비정상적으로 지배적인 국가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그가 주목한 나라는 이탈리아, 스웨덴,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학자가 30년이 지나 같은 연구를 해보니 이제는 일본만이 일당 독주의 정치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립정권이 들어섰던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 민주당 내각이 들어섰던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 무려 58년 동안 자민당이 독주해왔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한번 정치를 바꾸려고 해놓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바뀌었죠. 그런데 그 바뀐 정권 자체가 글쎄 그다지 그 국민들한테는 좋은 그 반응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정치는 그렇게 바꾸려고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조금 뭐랄까 그 단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58년 동안 한 정당이 독주하는 나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서경식 교수. 그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에 의해 조작된 제1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무려 19년을 복역한 서승, 서준식 형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개 있는데 최근 책임에 대하여라는 책을 한일 양국에서 출간하고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 3분의 2 자석수의 의석수의 3분의 2 찬성하면 헌법 개정될 수 있었죠. 그 3분의 2의 선 여당으로는 야당으로는 3분의 1 선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이유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동서 냉정 체제, 동서 대립 구조가 무너졌고, 그리고 일본 군내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다 변질을 했어. 국영철도 노조, 그것이 민영화가 되고 노조가 무너졌어. 일교조, 교원의 그 조합, 교원 조합은 아주 그 힘도 컸었고 또 병화운동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만 해도 조직률이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10%도 안 돼요. 그리고 자치로 지방자치제의 공무원들의 그 세 가지가 일본의 그 뭐랄까 진보파의 기둥이었어. 근데 그 모두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80년대 초부터 그걸 박해하려고 애썼어, 일본의 보수파가.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당 선거에 못 있게 되고, 일본에 지금 있는 야당은 별로 진보당이 아니라 여당 중에 소수자가 당을 벗어나고 야당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정당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는 어떨까요? 일본에도 의식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매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 금요행동입니다. 被害者の救済は何か、事実をしっかりと認める、謝罪をする、賠償をする、そして再び過ちが繰り返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教科書に載せる、教科書で隠す、こんな卑劣なやり方はありません。でこれは私たちは、解決するまでやるということで2007年の7月20日から始めました。で今日で482回目ですね。でまだ解決してないので解決するまでやると。で今途中でやめたらこの金曜行動の意味は本当に半減してしまいますね。だから私たちは解決するまでやる。金曜行動 그가 보여준 수첩에는 집회를 연 날짜, 참가자의 이름, 전단지 매수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을 행동의 날로 잡은 것은 미쓰비시 계열사 사장단 모임이 금요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조선인 근로정신대가 강제 동원되었던 미쓰비시. 이곳에서 작은 확성기에 의지한 채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라 외쳐보지만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은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시민들의 무관심입니다. 나카나카チラシ受け取ってくれないですね。受け取ってくれないですね。毎回こんな感じですか？最近ね、なんか最近悪いですね。前はそうで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ひょっとしたら受け取るなっていう指令が出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すいません。はい。チラシってあんまり人って、なかなか受け取ってもらえないですね。そうですね。最近特に受け取りが悪い。日本の国民ってあんまり政治に関心がな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
新聞と読んで、そうですね、上の世代等は関心があって、50代、60代の市民というのは安倍首相の会見の問題等でも国会前に集まる人たちというのは多いけれども、年齢がうんと高くなってますね。で、若者たちはそうですね、自分の問題としてあんまり感じない人たちが多いのかもしれませんね。安倍政権は、やはり、戦前の日本をモデルに考えてますから、戦前の日本をモデルに考えてますから、当然戦前の日本のように強力な軍事国家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と思います。しかしアメリカの力がないとそれはできないので、アメリカと仲良くしながら、そういうことを進めよう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過去の戦争や植民地支配のことを向き合えばそう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ので、過去のことについては全部隠そうとする。それが安倍内閣の本質だと思います。 일본에도 의식 있는 시민 단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외로운 섬과 같습니다. 일본의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오랜 교류를 해온 정진성 교수를 만났습니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위안부 운동, 한국 여성 운동에서 이제 제기를 해갖고 일본 여성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힘을 못 발휘해요. 아마 힘을 발휘를 못할 뿐 아니고 그게 정부의 억압이 심해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협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서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거의 뭐 초라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나마 의식이 있는 시민단체들조차 힘 있는 연합조직을 만들지 못해 정부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반합의 투쟁을 전개하는 시민운동가를 만났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됐어요. 생협 자체가. 가장 코베코프라는 게 그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생협이 있는데 완전히 권력 구조. 출범했을 때는 물론 그 시민단체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그 생활을 그 질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구조를 보면은 저 들은 이야기지만은 완전히 권력 구조가 돼버렸다. 정부의 심의회 같은 게 참여하거나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하나의 권력이 하나가 되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좀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좀 아픈, 저로서는 아픈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글쎄 예컨대 노동조합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일본 노동조합이 아주 전적으로 아주 전적인 여러 가지 주장 많이 했죠. 그런데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지방자치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민단체도 글쎄 제가 아주 느끼는 거는 그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너무 고령화됐어요. 아니 그런 모임이 가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거의 60세인데 제가 가장 막내요. 다 더 70세, 80세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시민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런 거는 좀 아주 저는 일본 안에 있으면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리는 언론. 언론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어떨까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일본은 2010년 11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계속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우 논조로 알려진 일본의 산케이 신문. 그러나 산케이는 일부 극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본 5대 일간지 중 하나라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신문사의 사주, 그러니까 주주 이런 사람들이 아베하고 가까워지고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가고 가장 그러니까 거기서 심각한 사례가 NHK지 TV 방송. 제가 봐더라도 지난 수년, 4, 5년 동안에 아주 나빠졌어. 일본 지금 그 방송국의 그 프로를 보면 대부분 그 와이드 쇼라고 하는데 개그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국 나쁜 나라다. 아 이거 친구가 아니다. 없애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공공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요. 安倍政権になってからこういうひどく状況になってきて抵抗する放送陣が全部追放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その政権与党がマスコミを掌握するそこでイデオロギー的にこう国民を統合していくという動きが強まってきています。그 제2차 아베 정부 이후는 그거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래도 일본의 언론차에 그러니까 좀 그 언론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은 쓰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러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TV와 같은 경우는 공공이잖아요. 뭐 MBC도 그렇고 공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중립이어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좀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는 일본의 그 방송국도 그렇고 그 일본의 신문사의 사장들은 자주 존리하고 식사를 해요. 그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물론 뭐 누가 돈을 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좀 비판하는 기능 자체가 좀 약해지지 않겠어요? 정당에 의한 견제,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한 감시. 이러한 견제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헌법이 허용하는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평화적인 저항권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항하는 문화가 좀 사실 없죠.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메이지 유신도요. 이거는 무사계급 안에서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이 변동이 있을 때 계급적인 변화라는 게 거의 없고 항상 위에 지배층 사이에서의 싸움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니까 시민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본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1960년에 안보 투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단시 키시노부스케 내각이었는데요. 그 미국하고의 그 안보 조약 개정에 반대하여서 30만 명 정도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시민들의 저항으로서 가장 큰 그러한 저항이었고 키시노부스케 내각은 그때 타도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고요. 그 이후는 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도 저항의 문화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야스다 강당 사건. 전학 공동투쟁회의가 도쿄대의 야스다 강당을 점거하고 미국 중심의 냉전 체제를 강요하는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거센 저항의 물결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非常に難しい、質問なんだけども、やっぱりこのそういう人たちが抵抗した人たちがその政治の中心になるような社会構造じゃなかったというしかない、中心になれないような日本は社会だったんじゃないか。やっぱり大衆運動であるいはデモとか集会とかあるいは暴動とかそういうものの経験がないし、そういうことで成功した経験がないと。で近年で一番大きい集会とデモというのは60年安保闘争。しかし政権は退陣したけど60年安保闘争安保実社員は通過してしまったっていう非常に、大衆運動的にも痛い失敗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を経験し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で成功した経験がないということが大きいんではないかなと。これは韓国と大きな違い。韓国は歴史的にそういうような成功体験があると。 그런데 일본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취약한 이유는 천황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전황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하면 안 된다. 제 할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환제에서 반대는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한국에서 레드 컴플렉스 분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하면은 뭐 보수적인 사람은 극우 세력들이 그것이 뭐 빨갱이다. 그런 색깔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비슷한 거 전환제. 전황에 반대하면은 비국민이다. 天皇制は何かというと、この一つはまあこれは私個人の考えですけども、無責任、誰の責任も取らないと。天皇を祀っといて本当の責任を取る人は誰もいない。それから長いものに巻かれろというイデオロギーが日本人の中にこう心の中にこう定着してしまって抵抗する力を奪ってしまうと。 근데 세계적으로 보세요.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주제 나라가 태국하고 브루네이하고 부탄인가?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군주제를 부정한 공화제 국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못했으면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도 있고 그래도 주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 21세기의 중반부터의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거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일본에서도 리베랄파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군주제, 천황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사히 신문까지 포함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책임을 안 진
최고의 권위가 있으면은 자신도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무책임 체제예요. 국민 개개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그 블랙홀 같은 나라예요. 권리는 천황에게 이양하고 책임지지 않는 신민이 존재하는 일본.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가? 아니,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민에 기반한 그런 민주주의가 일본에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별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군대라는 시기에 시발점부터 계속 있어온, 계속되고 온 상황의 표출이다. 근데 1945년에 그것이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살리기에 실패한 나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가까운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됐다는 게 보다 공화제, 민주주의, 병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사라진 전체주의 국가. 근데 이 전체주의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표면상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견제받지 않는 지배계급은 다시 위험한 욕망을 품고 저항하지 않는 시민들은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최악 경우는 정쟁밖에 없어요. 일본 나라가 지금 단장 조선반도, 한반도에 진공하겠다 할 거다로 예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에 북조선하고 전쟁 떠질 수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은 반드시 제일 앞서서 따라갈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독일은 세계대전에 2번 쳤다. 그래서 그래도 2번 쳤기 때문에 그 전도라도 제대로 민주국가가 됐어. 근데 일본은 한 번밖에 못 쳤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본에 많은 제일동포, 그리고 제일동포에 친한 좋은 일본 국민도 당연히 있어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온갖 사람들이 희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하는 것은 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요새 반성의 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존재주의에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주장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준비가 다 되고 있다. 준비를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거의 다 또 죽었다고 봐도 과연이 아닌 정도로 많이 파괴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뭐랄까요, 1945년 이후에 최악의 정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끝에 위치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륙을 향한 욕망을 가져왔습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침략전쟁을 통해서도 그 욕망이 가진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경색된 한일 관계는 안일하게 봉합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화해를 위해서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알지 못했던 진짜 일본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가깝고 쉽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다 알고 있다고 많이 착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형태가 일본은 왕이 있고 그 아래에 내각 책임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가 한국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까우니까 다 알고 있다 였는데 가까운데 너무 다르니까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도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 역사, 한국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 실존에서 그런 때가 왔어요. 그것이 하면은 희망이 있어요. 촛불혁명, 촛불 집회 아무도 상상 못했던 것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몰라요. 일본 사람 대부분. 한국 가면 답이 있습니다.